안녕하세요. 네, 부동산학개론 5주차 기초입문과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 1주차부터 이렇게 보면 1주차에 우리 부동산 총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보통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되는 파트였었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부동산 강론에 들어와서 첫 주제로 부동산 경제론,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는 계산 문제를 포함해서 보통 이제 5문제가 매년 출제가 된 파트였고요. 우리는 기본적인 수요 공급에 의한 시장의 균형의 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주차에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 상품 시장과 어떻게 다른지 그 부동산 시장만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입지론, 그 다음에 공간 구조론, 그 다음에 상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대이론과 포함해서 보통 한 4문제에서 5문제 출제가 되는데 35회에서는 4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여기서는 정보의 현재 가치와 컨버스 분기점 모양에 대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론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부동산 정책론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부동산 정책 일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토지정책, 주택정책, 금융정책, 이렇게 세분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했네요. 여기 마지막 주제가 이게 조세정책인데 잘못 쓰였었네요. 네, 조세정책으로 고쳐주시고 그래서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했고요. 금융정책에는 어차피 금융론에 가서 보다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이쪽은 금융론에서 취급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비중이 점점 매년 이렇게 증가하면서 35회에서는 7문제나 출제가 된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파트가 되겠고요. 이제 이번 주 우리는 이제 부동산 투자론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론은 해마다 보통 6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4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33회에서는 출제가 거의 한 7, 8문제가 출제가 돼서 상당히 많이 나왔었다. 그런데 34회에서는 오히려 이제 문제가 좀 적게 비중이 됐고요.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계산 문제와 연결이 돼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부동산 금융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네, 이번 주 주제는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투자론에 이제 처음 시작을 가겠는데요. 네. 그럼 부동산 투자란 무엇일까요? 네. 투자론, 투자가 무엇일까요? 네. 투자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현재 현금 흐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지출이 되겠죠. 지출과 미래의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와 이거는 수입이 될 거예요.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현재의 지출과 미래의 수입을 서로 맞교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시간에 걸쳐서 지금 투자는 현재 이루어지겠고 그 투자에 따른 수익 혹은 그 투자 회수금이 미래에 발생하니까 그렇게 해서 현금 흐름의 현재와 미래 현금 흐름의 교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론에서는 우리가 여러 이론들을 이렇게 있는데 이 이론을 열심히 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잘하자 그러는 차원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제 중개 목적을 가지고 온 커스터머들의 니즈가 이제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실수요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이 중개를 하게 될 때, 물건들을 중개를 하게 될 때 투자론에 입각한 각종의 비율, 전문적인 지식들을 비추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고객들을 잘 설득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 이론을 잘 알고 기본 용어를 익히는 게 가장 관건이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 투자론은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투자론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보면 첫 번째 장은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 오늘 뭐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지만 1교시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자체가 고가성이다 보니까 자기 자본, 자기 돈만으로 투자를 100% 하는 경우에는 좀 드물죠. 많은 경우에 이제 고가성이 있어서 고액이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융자금을 안고 혹은 전세금을 안고 그렇게 보증금을 안고 예, 주택이나 건물에 투자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로 우리가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한 전략이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두 개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바퀴 두 개 하나는 수익과 위험이죠. 그래서 항상 투자는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만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위험은 어떻게 정의가 되고 수익이란 과연 어떻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대한 기본 이론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매년 거의 뭐 한두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3장에 가서는 포트폴리오 분산 이론입니다. 위험이 많죠. 부동산 투자하다 보면 각종 위험이 상존하게 되는데 그 위험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나마 그 전략 중에 가장 우수한 것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 이론이죠. 분산 투자한다. 그래서 리스크를 분산시킨다면 어느 한 부동산이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투자에서 수익을 내서 전체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전략,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전략인 거죠. 다음에 투자 정의를 말씀드렸듯이 현재 캐시플로우와 미래 캐시플로우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투자다. 이렇게 정의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현재와 미래의 시간에 있어서 시점이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시점이 다르다 보니 그때 화폐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 가치에 대한 공부를 저희가 투자론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일단은 1장, 2장 위험과 수익, 그 다음에 3장 포트폴리오와 화폐, 4장 화폐의 시간 가치는 다음번 2월에 가서 기본 과정에서 자세히 공부하시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1장, 2장,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5장 현금 흐름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해보실 겁니다. 현금 흐름 분석, 그러니까 지금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 현금 흐름을 잘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기본이 돼야지 수익이 얼마가 났는지, 손실이 얼마가 났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투자 대안 등에 있어서 비교를 하려면 당연히 기초 데이터로서 현금 흐름, 현금 수지 혹은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것이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이겠습니다. 기본 바탕이 되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 분석은 매년 적어도 예년 같으면 두세 문제 이상도 나왔는데 34회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현금 흐름 분석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5장까지 다 공부가 마쳐진다면 최종적으로 이 부동산 투자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는 타당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투자안, A안, B안, C안, D안 이렇게 있을 때 그 대안들을 어떻게 비교를 하고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가장 우수한 안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 타당성 분석하는 기법이 시간에 걸쳐서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를, 시간 가치를 고려한 타당성 분석 방법이 있고요. 시간 가치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현금 유입액, 현금 유출액의 크기만을 감안을 해서 절대 금액만을 비교를 해서 하는 그 비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번 주 우리 기초 과정에서는 6장도 스킵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장, 2장, 5장 이렇게 이번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지렛대 효과를 보실까요? 네, 지렛대 효과, 예,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지렛대가 뭡니까? 예, 그림을 보시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네, 우리 부동산이 너무 무거워요. 네, 금액이 커요. 고가성. 따라서 내 돈, 자기 자본만으로는 들어 올리기가 어렵는, 투자하기에 너무 버겁죠. 그러나 내가 꼭 그 주택 혹은 그 건물이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서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한다? 네, 타인 자본을 조달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타인 돈, 남의 돈이죠. 예, 타인 돈, 내 돈을 합쳐서 부동산 투자에 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수익률을 창출할 때 그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 것이죠. 네, 그래서 지렛대 효과 정의를 보면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혹은 감소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 증가 및 자기 자본 수익률, 내 돈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 혹은 지렛대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뭐 요즘 이제 영끌 투자 네,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영끌 투자가 뭐 이번 주 기사를 봤더니 11년 만에 영끌 투자를 통해서 투자했다가 금리가 오르니 금리 부담이 돼서 혹은 가격이 하락해서 좀 견디기 힘든 젊은 층이 경매로 이미 경매 저당 대출 받았는데 예, 은행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간 것이 11년 만에 최다다라고 최다 건수다라고 예,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영끌 투자가 대표적인 지렛대 효과를 노리기 위한 투자인 거죠. 그러면 이때 잘 되면 어떤가요? 남의 돈 끌어서 썼으니까 잘 되면 내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너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경매로 넘어가서 완전히 깡통이 될 수도 있는 네, 영끌 투자했다가 오히려 예, 패가망신하는 수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분해 보면 지렛대 효과는 정의 지렛대 효과가 있습니다. 정의 지렛대 효과는 뭔가요? 총 자본 수익률, 총 투자액. 예를 들어 10억이 지금 부동산 투자 들어가는 돈입니다. 총 투자액. 그런데 총 투자액은 나는 6억밖에 없어요. 내 돈, 자기 자본.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4억을 예, 타인 돈, 예, 타인 자본, 융자를 받아서 합쳐서 10억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총 자본 수익률은 뭔가요? 10억 총 투자액 들어갔을 때 수익이 만약에 5억이 났다. 아니 5억은 너무 큰가요? 2억이 났다. 예, 수익 총 수익이 2억이 났습니다. 어떻게 2억이 났나요? 임대해서 임대 수익도 발생하고 또 처분을 했더니 처분 수익도 난다는 거죠. 처분이. 그래서 총 수익이 어쨌든 간에 2억이 났는데 그 2억은 10억을 투자해서 2억이 난 겁니다. 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10억 분의 2억이니까 20%가 수익이 났어요. 이게 총 투자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총 투자 수익률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투자하는 사람의 관심은 총 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본 투자에서 수익률이 몇 프로 났느냐,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총 투자 수익률에서 벌어들인 거에서 2억이 다 내 수익이 아니고 일부 이자,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 저당 수익률, 저당 이자액을 차감을 하고 그 나머지 이 남은 부분을 자기 자본 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이 커야지 되는 겁니다. 자기 자본 대비 자기 자본 수익이 커야지만 그에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증가되면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증가하는 경우 타인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이 증가하는 그러한 효과를 정의 지렛대 효과 타인 자본 조달해서 수익이 더 난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예, 부채 증가에 따른 그렇지만
금융위험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갑작스럽게 금리가 폭등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당초 생각했던 차입이자율이 상당히 올라갔으면 자기자본 수익률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정해 지렛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차입을 늘리면 물론 자기자본 수익률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만약에 차입이 연장이 안 된다든지 뭐 이랬을 때 그 부담이 금융위험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자기 정해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 그때 상황을 본다면 차입 이자율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는 낮아야지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차입 이자율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더 크다면, 더 높다면, 그렇다면 정해 지렛대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이 차입 자본 수익률보다 높을 때 차입을 더 늘리면 늘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 높게, 가장 높게 나타나는 효과, 정해 지렛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의 지렛대 효과는 당연히 그 정해 지렛대 효과는 반대겠죠. 그래서 이때는 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낮아서 부채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점점 더 하락하는 그러한 현상, 그러한 효과를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차입 이자율이 가장 높겠죠. 그 다음 총 자본 수익률이,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낮은 순서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을 감소시켜서 부의 지렛대 효과를 줄일 수 있느냐? 부채 비율을 어느 정도 줄이면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을 높이면 부의 지렛대 효과는 감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부의 지렛대 효과가 정의 지렛대 효과로 바뀌느냐? 그거는 안 됩니다. 네, 부채를 줄임으로써 손실 나는 거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러스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요. 네, 세 번째로 지렛대 효과, 중립 지렛대 효과입니다. 중립 지렛대 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 그러니까 차입 이자율이 동일하다면 그때는 부채를 아무리 늘려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늘어나거나 혹은 부채를 줄인다 하더라도 부채 비율을 늘리거나 줄인다 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중립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총 자본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과 동일하다면 부채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혹은 감소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효과를 중립 지렛대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정해 지렛대 효과, 정해 지렛대와 완전히 반대 부의 지렛대 효과, 그 다음에 중립 지렛대 효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중립 지렛대 효과에서는 자기 자본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과 차입 이자율이 서로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제 문제는 지렛대 효과의 지문 문제. 그래서 이론적으로 지렛대 효과가 어떤 것이냐, 어느 상황에서 정해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느냐,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느냐를 물어보는 그러한 지문형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해내는 그런 그 계산 문제가 거의 한 2, 3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36회에서는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이제부터 보시면, 자, 총 투자액은 우리가 예를 들었죠. 총 투자액이 10억이에요. 10억 건물을 우리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은 6억이 있었어요. 타인 자본액은 4억이에요. 6억, 4억 더해서 10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LTV라는 개념을 좀 들어보셨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LTV는 어떤 뜻인가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얘기하고, 대부 비율이죠. 대부 비율. 그 부동산에 있어서 담보대출 얼만큼 받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쓰면 총 투자액이 10억, 자기 자본액 6억, 타인 자본액 4억이라면 LTV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네,
총 투자액 10억짜리에 담보대출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네, 타인 자본액 4억.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예를 든다면 이러한 상황은 LTV가 10분의 4, 40%인 수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자기 자본이 6억이에요. 타인 자본액이 4억이에요. 이렇게 언급을 안 하고 총 투자 10억입니다. LTV는 4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타인 자본액은 여기서 10억에 40%인 4억이 들어갔구나. 자기 자본은 6억이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바로 계산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총 수익을 또 파악을 해보면 총 수익은 네, 임대를 통해서 임대 경비를 제외한 순영업소득이니까 임대 수입이 들어왔고 거기서 각종 영업 경비가 나가는데 영업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그 자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처분을 하게 되면 네, 부동산 처분을 했을 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처분 이익이 생길 겁니다. 캐피탈 게인 두 개 합쳐서 총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거는 뭐 이미 다 아시는 얘기실 거고요. 예, 앞서도 설명을 드렸고 이때 우리는 그 총 수익이 전부 다 나의 수익, 내 수익이 될 수가 없죠. 왜? 타인 자본 돈을 빌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지불하나요? 예, 타인 자본액에다가 저당 수익률, 이자율을 곱하면 그러면 부채 서비스,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얘기하고 부채 서비스액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원리, 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이러면 처분 전까지는 원금도 일부 상환이 되지만 그렇게 하면은 너무 계산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기중에는 이자만 지급하고 예, 맨 마지막에 처분과 더불어 나머지 타인 자본액을 전액 상환하는 그러한 형식의 형식을 가정해서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도 그렇게 출제가 되니까요. 좀 이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자기 자본 수익이 중요한 거죠. 총수익보다는 자기 자본 수익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본 수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네, 여기 합치면 이게 총수익이죠. 총수익에서 바로 위에 있었던 부채 서비스액, 타인 자본액에 대한 대가를 차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남아있는 금액이 자기 자본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수익률은 정의상 어떻게 계산되나요? 네, 총 투자액 분의 이게 분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총 수익이 분자가 되겠죠. 총 투자액 분의 총 투자 수익. 이것이 종합 자본 수익률 혹은 총 투자 수익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자본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 다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지렛대 효과에서 중요한 거는 종합 자본 수익률이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네, 자기 자본 수익률이었죠.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 내가 내 돈, 내가 투자한 돈 분의 자기 자본 수익입니다. 자기 자본 수익은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잖아요. 총 투자 수익에서 뭘 차감한다? 예,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는 거죠. 그래서 뭘로 나눈다? 자기 자본 투자액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좀 더 쉽게. 총 투자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타인 자본, 자기 자본. 그럼 총 투자액이 우리 다시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 다음에 LTV가 40%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타인 자본은 10억에 곱하기 40%인 4억이 타인 자본이 되겠고요. 자기 자본은요, 10억에서 4억 타인 자본이고 나머지 6억이 내 돈, 내가 투자한 자기 자본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총 수익이 발생했어요. 총 순영업 수익이 2천만 원, 처분 이익이 또 1천만 원. 그럼 총 수익은 3천만 원 되겠네요. 예를 들어, 네, 두 개 순영업소득 영업 임대 수익이 2천만 원 발생했고요. 1년 후에 처분을 했더니 또 1천만 원의
캐피탈 게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비싸게 팔아서. 그래서 3천만 원의 총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총 투자 수익률은 어떻다는 거예요? 10억 분의 3천만 원. 그렇죠? 그럼 3%. 이게 총 투자 수익률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 3천만 원이 다 내 수익이 아니다는 거죠. 부채 서비스액. 타인 자본 4억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해야죠. 예. 예를 들어, 뭐, 이자율이 2%였다. 이자율. 차입 이자율이. 그렇다면 얼마를 부채 서비스액으로 지급하게 되나요? 네. 4억 곱하기 2% 하면 248, 800만 원이겠네요. 800만 원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지출하게 되고, 얼마 중에서? 3천만 원 중에서, 예, 800만 원은 은행에 갖다 내고, 나머지, 3천만 원에서 여기 800만 원을 뺀 2,200만 원이 자기 자본 수익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200만 원, 자기 자본은 6억 분의 2,200만 원. 예. 2,200만 원 나누기 6억이죠. 제가 한번 계산기로 해볼까요? 2,200만 원 나누기 6억 하면, 네, 3.67%. 이런 식으로, 네,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실제 이제 기출 문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필수 계산 문제 익힘장 28개 테마로 정리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수 계산 문제 익힘장 28개 테마 중에서, 9번, 테마 9번입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기. 네, 필수 문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음의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종합자본 환원율과 종합자본 환원율이라는 거는 총 투자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뭐 다 같은 얘기죠. 네, 총 투자 수익률. 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은 3억, 금융기관 담보대출 2억, 예, 그러니까 LTV가 얼마인가요? 3분의 2네요. 네, 2 나누기 3 하면 예, 67%, 66.7%가 LTV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대출 조건은 1년입니다. 대출 이자율 6%, 원리금은 만기 일시 상환, 1년만 빌렸다가 이자 내고 원금도 상환하는 겁니다. 예, 1년간 순영업 수익은 2천만 원. 예, 임대 통해서 2천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했고요. 또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0% 났다는 거예요. 10%가 1년 후에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캐피탈 게인이 생겼다는 거죠. 처분이익. 처분이익은 10%인데 그럼 뭐의 10%가 되나요? 부동산 가격의 10%니까 부동산 전체 가격은 3억이었습니다. 3억 곱하기 10%인 3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네,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한번 다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네, 3억인데, 3억 중에서 2억은, 네, 금융기관 차입, 타인 자본이에요. 그럼 자기 자본은 얼마예요? 3억에서 2억을 차감한 1억이 되겠죠. 그런데 이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총 수익은 얼마였습니까? 네, 총 수익은 임대 수익 2천만 원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3천만 원. 그래서 2천만 원 더하기 3천만 원 하면 총 5천만 원이 총 수익으로, 총 투자 수익으로 발생이 된 것이고요. 총 투자 수익 전체가 다 내 수익은 아니다. 내 수익은 계산에 앞서서 은행 수익, 은행 타인 자본에 대한 수익을 계산 먼저 공제를 해줘야죠.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2억 곱하기 몇 퍼센트? 예, 금리는 6%, 대출이자율 6%였으니까요. 6% 하면 2, 6, 12, 1000, 예,
200만 원 이자 비용으로 차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 수익은 얼마가 되나요? 당연히 5천에서 1200만 원을 뺀 3800만 원이 순수한 내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자기자본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 볼까요? 네, 1번 총 투자 수익률은요, 종합자본 수익률은 총 투자가 3억에서 벌어들인 게 5천만 원이니까요. 3억분의 5천만 원 하면요. 네. 5천만 원 나누기 3억 16.67%, 67%가 나오겠고요. 자, 자기자본 수익률은요. 자기자본 수익률이 더 중요한 거죠. 네. 분모는 자기자본은 얼마? 1억. 타인 자본이 2억이니까요. 1억 분의 다음에 총수익은 이게 자기자본 수익이죠. 타인 자본 5천만 원에서 타인 자본 1200만 원을 차감한 3800만 원. 그렇다면 수익률로 따지면 3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거는 어떤 건가요? 네, 은행 이자율이 차입 이자율 6% 보다는 뭐가 큰가요? 예, 종합 자본 수익률이 더 크죠? 몇 프로? 16.67%. 가장 크게 나온 것은 무엇인가요? 예, 자기 자본 수익률 38%. 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 네, 이러한 상황을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3억이 투자되었을 때 레버리지 투자를 했어요. 2억을 차입금을 일으켜서 네, 내 돈 1억과 합쳐서 3억을 투자를 했고, 그때 임대수익, 그 다음에 캐피탈 게인을 합쳐가지고 5만 원의 총 투자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때의 각각 총 투자 수익률은 16.67%로 계산되고요. 어떻게? 3억 분의 5천만 원. 총 투자 3억 분의 총 투자 수익률, 수익 5천만 원. 5천만 원을 3억으로 나눠주면 16.67%가 나오게 되고요. 자기자본 수익률은 얼마인가요? 자기자본 수익률은 네, 1억 투자했으니까 1억 투자했고, 네, 1억에서 실제로 내가 받는 수익은 5천만 원에서 1200만 원 이자 비용을 차감한 3800만 원. 그래서 38%의 자기자본 수익이 달성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때 차입이자율과 총투자 수익률과 자기자본 수익률을 다 비교를 해보면 결국 이러한 투자는 제대로 잘 했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차입을 일으켜서 네, 자기자본 수익률을 많이 높이는 방법, 정의 지렛대 효과. 자, 이번에는 이제 33회 기출이 있었어요.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산 문제 익힘장 열심히 하시다 보면 당연히 이제 뭐 기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요. 33회의 기출에서 나왔었던 문제네요. 자, 그러면 요즘에 문제 추세가 이렇습니다. 자, 자기자본 수익률을 물어보는데 기업, 타인 자본 40% 활용하는 경우,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그 얘기는 뭐예요? 기업은 다시 얘기하면 기업은 LTV가 40%인 경우, 미은 LTV가 0인 경우, 각각의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걸 2번 하라는 거예요. 2번 해서 서로 자기자본 수익률을 비교를 하는. 예, 그래서 이제 하나 푸는 데 있어서 기존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2번 해가지고 계속 비교하는, 우리 경제론에서도 꼭 균형의 이동, 균형 전 균형값과 균형 이후의 균형값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비교하듯이 이렇게 문제 스타일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자세히 보면 처음에 기업은 LTV 40%, 그러니까 매입은 2억짜리네요. 네. 2억짜리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1년 후 부동산을 처분했고요. 부동산 순 영업소득은 700만 원 발생하고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3% 올랐대요. 그럼 3% 올랐다는 얘기는 2억 곱하기 3%면은 600만 원이
처분 이득으로 발생하는 거죠. 캐피탈 게인. 네, 700만 원뿐만 아니라 600만 원. 두 개 합치면 1,300만 원이 총 수익이 된다는 것이죠. 네, 총 수익은 1,300만 원. 그럼 대출 조건 5%일 때 각각의 경우, 기역인 경우에, 니은인 경우에 예,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거는 뭐 쉽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바로 계산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LTV가 40%라면 어떻게 되나요? 총 투자액은 변함이 없죠. 네, 얼마? 네, 2억. 네, 융자액은 얼마가 됐습니까? 타인자본액은 2억에 40%니까 8천만 원. 그렇죠? 그러면 자기자본액은요? 자기자본 투자액은 얼마인가요? 2억에서 8천만 원을 빼면 1억 2천만 원이 자기자본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익이 어떻게 발생했나요? 영업수익은 700만 원, 순영업소득 700만 원. 네. 그 다음에 처분이득은 2억 매입가액의 3%였습니다. 2억 곱하기 3%는 600만 원. 따라서 총 투자 소득은 얼마인가요? 네. 700만과 600만 원 합친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면 자기자본 수익률은 밑에 자기자본이 분모가 되겠죠? 얼마? 1억 2천만 원. 분해 벌어들인 거 얼마인가요? 네. 총 투자소득은 1,300만 원. 그런데 이 1,300만 원은 다 내 돈이 아니죠. 은행 돈 나가야 됩니다. 얼마? 8천만 원에 있어서 8천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 네. 이자율이 5%래요. 5, 8, 40. 400만 원이 이자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00만 원을 차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예, 900만 원 나누기 1.2억입니다. 자, 900만 원 나누기 1억 2천만 원은 그러면 7.5%. 이게 기억 정답이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LTV가 0%다. LTV가 0%라는 거는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았다. 모든 총 투자액은 내 돈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정리하면 총 투자액은 2억이고 2억 자체가 자기 자본 투자액이 되는 거고요. 타인 자본액은 0원이죠? 네. 타인 자본은 빌린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수익은 얼마가 났나요? 총 투자 수익은 앞서 우리가 계산했죠. 1,300만 원. 그런데 여기서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가 있나요? 타인 자본 자체가 없으니까, 빌린 돈이 없으니까 1,300만 원 전체가 네, 이 자체가 자기 자본 수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계산하면 분모 자기 자본은 얼마? 네, 2억 분의 1,300만 원. 그리고 차감해 줄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해볼게요. 1,300만 원 계산기로 1,300만 원 나누기 2억 하면 당연히 6.5%가 나오네요. 이게 니은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레버리지를 40% 일으켰을 때는 네, 그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때 총 수익에서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 이자 비용을 차감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7.5%. 그 다음에 LTV가 0%라면 그때는 벌어들인 1,300만 원이 전체가 자기자본 수익이기 때문에 자기자본 수익률은 네, 6.5%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았을 때는 6.5%, 레버리지를 40% 썼을 때는 7.5%. 이런 효과를
네, 정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결론 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26번, 33회 26번의 정답은 네, 7.5%, 그 다음 6.5%,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을 2번 해주셔야 되는 것 연습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 정리된 것은 우리가 이제 학원 카페에 들어가시면 계산 문제 익힘장에 대한 해설,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해설 다 동영상과 더불어 자료까지 올라가 놨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면 예,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시간에서 공부한 거는 레버리지 효과, 투자가 무엇인지 개략적인 설명과 더불어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일으켜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려는 전략인데 정의 레버리지 효과, 그것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 결과적으로 가장 크게 나왔을 때, 그러나 오히려 쪽박 차는 수도 있죠. 오히려 그 은행빚 내다 보면 나로서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는, 수익률이 가장 적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그것이 부의 레버리지 효과죠. 그래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 부의 레버리지 효과, 혹은 또 중립 레버리지 효과, 뭐 차익금을 아무리 일으키거나 혹은 아무리 줄이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동이 없는 상황, 그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연습은 꼭 직접 해보셔야 되고 계산기를 옆에다 두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교시 수고하셨고요. 잠깐 쉬셨다가 2교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뵙겠습니다.